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돌아왔습니다. 1부에서 저희가 도로의 흐름을 살펴봤는데 2부에서는요. 역사 속 부의 흐름을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요. 설 특집 가문의 영광, 어제에 이어서 세계 경제사의 한 획을 그었던 가문의 이야기를 또 재미나게 다뤄보겠습니다. 최고민수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이런 주식 전문가는 없었다. 상한가 가자 앉아. 트로트 가수인가? 네. 아니면 요리 연구가인가? 아니면 여행 유튜버인가? 주식 투자 전문가 최고민수입니다. 이거 어디 녹음했다 트시는 거 아니죠? 이게 저의 뭐 그냥 하나의 캐릭터가 됐습니다.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안 하면 네. 아쉬워요. 자동으로. 네, 그래서 이제 한 아침에 가지 일어나시도 이제 침대에서 나올 때 딱 그 말씀하시고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습관돼서. 연습처럼. 아니 그런데 이제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네. 어느 날 이제 명함을 주고받는데 갑자기 지금까지 막 이게 말이 나와가지고 아주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전화 받으실 때도 조심하시고요. 그러네요. 네. 어저께 저희가 로스차일드 또 메디치 가문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네네. 이번에는 이제 영국 역사상 가장 매운맛 가문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그렇죠. 잉글랜드 하면 네. 저는 이분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헨리 8세, 몸무게가 100kg가 넘어간 네. 뚱뚱한 왕이면서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맘대로 하고 산 명예혁명 이후에는 영국의 왕들이 컨트롤이 됐었거든요. 아하. 그런데 명예혁명 이전에 가장 컨트롤이 안 됐던 자기 맘대로. 프랑스로 치면 루이 14세 같은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헨리 8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헨리 8세와 그의 딸 엘리자베스 1세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튜더 가문이죠. 튜더 가문. 네, 이게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요. 100년 전쟁과 장미 전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0년 전쟁이 1337년부터 1453년까지 100년이 넘게 이렇게 전쟁이 있었고요. 프랑스와 영국 간 전쟁입니다. 프랑스 땅 안에 있는 영국 땅을 누가 차지하느냐 라는 어떤 화두를 가지고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요. 결정적으로 이제 영국이 지면서 영국이 이제 거의 섬나라 비슷하게 됐고요. 네. 돌아온 영국의 귀족들이 이제 서로 열받습니다. 왜 우리가 전쟁에서 졌을까? 그러면서 이제 영국의 왕자리를 놓고 싸웁니다. 두 개의 가문이죠. 랭커스터 가문과 요크 가문. 그런데 이 가문의 문장이 랭커스터는 붉은 장미, 요크 가문은 흰 장미입니다. 그래서 장미 간의 전쟁이다. 장미 전쟁인데요. 결론적으로는 헨리 튜터라는 이 프랑스 망명을 했던 랭커스터 집안이 차지를 합니다. 그 헨리 7세의 아들이 바로 헨리 8세인 거죠. 그래서 헨리 7세부터 이 튜터 가문이 됐고요. 헨리 7세, 헨리 8세, 그리고 에드워드 6세, 메리 1세, 엘리자베스 1세까지 이어지는 가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헨리 튜터는 리처드 3세라고요. 우리 셰익스피어의 연극에서 보면 리차드 왕 해서 굉장히 이제 악독한 왕으로 나오는데요. 네. 이분이 이제 자기 조카들을 런던 탑에 가두고 왕이 되다 보니까 어떤 정통성 문제가 생기고 그거를 이제 헨리 튜터가 와서 공격을 해서 이겨서 헨리 튜터가 결국 헨리 7세가 되는 그런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장미 전쟁에서의 최종 승자일 수 있는데 이 집안에 좀 비극적인 이야기가 많았어요. 일단 이제 헨리 7세가 아들이 여러 명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첫째 아들을 그 당시에 100년 전쟁에서 프랑스에서 지고 나니까 우리의 우군이 필요하다. 프랑스 밑에 있는 스페인의 가족들을 우리의 처가댁으로 삼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공주를 데려오고요. 그래서 이제 첫째 아들의 부인으로 이렇게 삼아줬는데 첫째 아들이 그만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누구냐? 헨리 8세인 거죠. 그래서 헨리 8세가 이 형의 와이프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막장 드라마가 되는 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혼이 과연 가능한 거냐?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펴냅니다. 이 형의 와이프가 초야를 치르지 않았다. 너무 어려서 초야를 치르지 않아서 거의 그냥 결혼 안 한 거랑 똑같고 이 둘째랑 결혼하면 된다. 그래서 교황청에 승인 요청을 하는데 승인해 줍니다.
그래서 교황청의 승인을 받고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요. 중요한 건 이 결혼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 뒤에 부인을 5명이나 얻어서 공식적인 부인입니다. 공식적인 부인이 총 6명이나 되는 헨리 8세입니다. 몸무게도 뚱뚱했지만 부인도 많이 거느린.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네, 그래서 이제 6명의 부인 중에 이혼도 하고요. 그다음에 2명의 부인은 참수형도 시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인이 이제 스페인 공주 출신인데요. 예. 캐서린인데요.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했는데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죽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아들이 없다 보니까 나는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혼을 하겠다. 근데 이혼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황청에 삐삐를 칩니다. 나 이혼하고 싶어. 그것도 승인을 받아야 돼요. 네, 원래 이 결혼 잘못된 거야. 형의 와이프를 내가 결혼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본인이 해놓고. 이혼시켜줘. 이혼이 되겠습니까? 교황청이 한번 오케이를 해줬잖아요. 결혼할 때. 예. 이제 와서 저기 안 돼. 그리고 그 당시에 교황은 스페인 사람입니다. 그 스페인에서 온 공주입니다. 들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헨리 8세 열받습니다. 내가 그냥 종교를 하나 만들지 뭐. 그래서 종교 하나 만듭니다. 그게 뭐냐? 성공회입니다. 본인이 이혼하고 싶은데 교황청에서 승인을 안 해줘서 종교를 새로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근간에는 왕권 신수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하고 신은 동일하다. 신이 왕을 너도 신이야 라고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야 내가 신이니까 그냥 내가 종교 하나 만들면 되지. 그래서 수장령이라고 율령을 발표합니다. 앞으로 영국 교회의 대빵은 나야. 이렇게 하면서 수장령을 발표하면서 성공회를 하고요. 성공회는 사실 모든 그런 논리나 이런 것들은 가톨릭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공회를 만들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이 수도원, 영국 땅의 한 3분의 1 정도를 수도원이 갖고 있었거든요. 네. 다 내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헨리 8세가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목적도 있었지만 경제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 성공회를 세우면서 이 다 교회 땅들을 다 소유를 하게 되고요. 이 땅을 누구에게 파느냐? 좀 사는 애들에게 팝니다. 그게 누구냐면 젠틀이라든지 부유한 농부인 요우먼 뭐 이런 사람들한테 팔고요. 네. 이 사람들이 지주가 되면서 나중에 명예혁명이나 청교도 혁명의 어떤 주된 세력이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부인과 이혼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인과 결혼한 다음에 두 번째 부인을 간통이나 그다음에 반역 이런 죄로 참수를 시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인은 아주 사랑을 했는데요. 네. 애 낳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인은 독일계 부인인데요. 네. 정략적인 결혼이었어요. 독일과의 그런 어떤 정치적. 근데 초상화가 너무 이뻤는데 실물이 왔는데 초상화랑 너무 딴판이에요. 이혼합니다. 야, 그리고 헨리 8세 자기 마음대로 살 네, 사람. 그리고 이제 그리고 다섯 번째 부인은 아까 그 두 번째 참수를 시켰던 두 번째 부인의 사촌인데요. 이 역시도 음탕한 짓을 했다 했고 참수를 시킵니다. 마지막 부인은 아내를 이제 몇 명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2명의 부인을 죽이고요. 2명의 부인과 이혼을 하고 그다음에 1명의 부인은 사별을 하고 마지막 부인은 예. 죽을 때까지 좀 오래 삽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부인이 나이가 좀 많았는데 이 산전수전 다 겪은 그 부인께서 잘 다독여서 여섯 번째 부인이. 네, 여섯 번째 부인은 별탈 없이 삽니다. 그게 영국 튜더 가문의 헨리 8세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이기도 한데 역설적으로 그때 영국의 시스템이 견고해지기 시작을 했다면서요. 견고해졌다기보다는 이 아빠가 벌여놓은 이런 막장 드라마를 네. 이제 수습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이 딸내미 하나를 잘 뒀습니다. 그 딸내미가 아들은 없었지만 아들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었어요? 네, 그 셋째 부인 아까 아들이 뭐 그 셋째 부인이 자식 낳다 죽었잖아요. 예. 자식은 나왔어요. 그게 이제 병약한 에드워드 6세고요. 그 셋째 부인에게 낳은 아들을 먼저 왕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왕이 얼마 못 살고 죽습니다. 에드워드 6세가 죽고 그 다음에 왕으로 들어선 게 메리 1세라고 첫 번째 부인, 이혼당한 부인의 유일한 혈육인 딸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 메리 1세도 5년 있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받은 게 아까 둘째 부인, 참수형을 당한 둘째 부인이 낳은 딸이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자기가 그 둘째 부인은 참수형을 시켰지만
그 사람이 낳은 딸은 여왕을 시켜준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이 메리 1세는 어머니가 스페인 공주 출신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가톨릭의 진심이었고 딸도 가톨릭의 진심으로 키웁니다. 그런데 이혼을 했을 때 이 가톨릭 공주의 이혼을 적극적으로 응원했던 애들이 성공회 측들입니다. 그러니까 헨리 8세가 자기가 만든 종교. 그렇죠. 성공회 측에서 이혼해라 해갖고 이혼을 시켰으니 예. 메리 1세가 왕자에 들어서서 천추의 한이 누굽니까? 이 성공회들입니다. 성공회를 그냥 다 죽입니다. 그러니 별명이 블러드 메리가 되는 거죠. 피의 메리가 되면서 이 성공회들이 깨닫습니다. 앞으로의 영국의 왕은 꼭 성공회만 해라. 가톨릭은 할 수 없다. 그리고 가톨릭이 다시 들어서는 순간 우린 다 죽는다. 그런데 엘리자베스 1세는 성공회 측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야, 비록 어머니는 그렇게 참수를 당했지만 이건 헨리 8세의 판단이 잘못된 걸 거야. 그러면서 엘리자베스 1세가 왕위에 오르게 되고요. 왕위에 오르다 보니까 아버지가 해놓은 행동들이 너무 엉망진창입니다. 네. 아버지가 과연 무슨 일을 했느냐? 교회의 땅들을 팔아서 흥청망청 돈도 쓰고요. 전쟁도 하고요. 사치도 엄청나게 하고요. 심지어 프랑스 왕과 어느 섬에서 만나서 서로 누가 더 사치질을 잘하나 서로 내기도 하고 별의별 행동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나중에 돈이 떨어지니까 시뇰리지. 그 주화를 은화 100%를 만들어야 되는데 은의 함량을 줄이면서 구리나 철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보통 옛날에 그 주화는 그 왕이나 영주의 얼굴을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얼굴을 네, 새겼죠. 얼굴을 집어넣고 이렇게 동전을 만들었는데 이 헨리 8세가 만든 동전의 그 코 부분이 은화가 아니었던 겁니다. 톡 튀어나온 부분이. 코만 노래져요. 네, 코만 은색이 아니고 구리색으로 예. 이렇게 변하거나 뭐 이상한 철이 되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돌아갔고 이걸 뒤늦게 이제 평생 싱글로 산 엘리자베스 1세가 지켜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딸 하나 잘 해서 영국 전체가 이렇게 성공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조 차익을 먹으려고 그 왕가에서는 그렇게 했던 건데 사실 그게 신뢰를 계속 깎아먹을 수 있었던 거고 엘리자베스 1세가 그걸 이제 바로잡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시뇰리지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중세 봉건 영주를 시뇰르라고 했습니다. 예, 중세 봉건 영주가 무슨 역할을 했냐면 이 은이나 금을 가지고 오면 그걸 화폐로 만들어줘요. 네. 근데 화폐를 공짜로 만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100돈을 가져오면 95돈은 화폐로 만들어주고 5돈은 우리의 수수료. 그래서 내 얼굴을 집어넣는 초상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5돈을 받아가는 게 원래 시뇰리지의 그래서 의미였는데요. 지금도 시뇰리지 이제 수수료라고 네, 부르는 네. 개념이 좀 있죠. 네, 그런데 이렇게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 헨리 8세의 시절 1543년이죠. 네. 92% 정도, 그러니까 8% 정도 은이 아니었는데 2년이 지난 다음에는 33%만 은입니다. 야. 그러니까 67%가 은이 아닌 거죠. 어. 그러니까 이제 코만 벗겨지는 게 아니라 얼굴 전체가 다 벗겨지는 거죠. 시뇰리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꼬리가 몸통을 흔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은의 함량이 줄어드니까 33%까지 줄어들었다는 것은 은화 1실링이 은화 1실링 가치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은화 3실링을 줘야 은화 하나 100% 온전한 가치가 되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걸 유식한 말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더 유식한 말로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니까 이 은화로 물건을 사는데 이제 하나를 줬던 게 3개를 줘야 되니까 서민들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들로 내몰리고 이런 상황들을 과연 누가 붙잡을 것이냐. 아들은 병약해서 못 지켜내고 메리 1세는 사람 죽이느라 못 지키고 이제 엘리자베스 1세가 그나마 정신 차리고 영국을 되살려 놓는 거죠. 그 경제 용어로도 많이 등장을 하는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러니까 나쁜 돈이
좋은 돈을 쫓아낸다라는 그렇죠. 여기서 그때 예, 나왔던 구축한다는 게 이제 일본어로 몰아낸다. 구축함 이런 거 예, 하듯이. 뭐 그런 의미인데요. 그래서 이 용어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코가 벗겨지니까 막 얼굴도 벗겨지고 하니까 이 나쁜 돈을 빨리 파는 겁니다. 내놓는 겁니다. 근데 코가 안 벗겨지는 돈, 얘는 은화 세입 값을 하는 거잖아요. 네, 네. 얘는 이제 숨겨놓는 겁니다. 아, 순수한 은화. 순수한 은화는 지켜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돈이 더 안 돌고. 그렇죠. 이 순수한 은화는 양화고 코 벗겨진 돈은 나쁜 돈이니까 악화입니다. 그래서 양화는 집에다 두고 악화는 돌아다니고 악화가 양화를 몰아낸다. 뭐 이런 의미였고요. 이게 원래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네. 왕위에 오르고 왜 영국 돈이 국제 결제에 안 쓰이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 누구에게? 토마스 그레셈에게 물어봅니다. 당시에 토마스 그레셈은 상당히 유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네덜란드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에 네덜란드는 세계에서 제일 부유한 국가였고요. 상업국가. 청어로 인해서 이렇게 부흥한 예. 그런 글로벌 넘버원 나라에서 금융을 배워갖고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그레셈이 세운 게 왕립 증권거래소를 네덜란드에서 배워와서 영국에 증권거래소를 맨 처음 세우신 분인데요. 이분이 말합니다. 가장 쉬운 해결 방법은 새로운 돈을 찍어내면 됩니다. 기존의 돈은 다 갖고 오고 새로운 돈을 찍어내서 화폐 개혁을 하십시오. 양화가 악화를 몰아냈으니 이제 양화가 더 많이 돌 수 있게 그런 환경을 해달라. 근데 사실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도 쉽게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돈들이 이렇게 잘 수거될 수 있는,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거나 하면 잘 수거가 되겠지만 그렇죠. 그런 캠페인하면서. 예, 세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던 그런 영국의 생활을 거쳐야만 했고요. 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성공 비결,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는 프랜시스 드레이크입니다. 예. 이분이 누구냐면 해적입니다. 해적. 당시에 영국은 너무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왕도 변변치 않은 반찬에 밥 먹고 굉장히 경제가 휘청거렸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다. 남의 물건을 뺏어오면 된다. 부자 나라의 물건들을 뺏어와라. 어떻게? 자, 해적선. 지금부터 해적선에게 인허가장을 주겠습니다. 나라에서 인허가장을 내는 해적은 마음껏 해적질을 하십시오. 인허가장을 못 받은 애들은 불법 해적이니 우리가 체포하겠습니다. 해적들에게 영업 허가증을 줍니다. 근데 뭐 훔쳐서 나라에다 좀 바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유식한 말로 사적으로 노략질을 해라. 그래서 사략선이고요. 예. 이 사략선의 무대가 어디냐면 캐리비안입니다. 캐리비안. 그래서 우리가 캐리비안 해적이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네네네. 캐리비안 저 바닷가가 왜 해적들의 주무대냐? 거기 스페인 배들이 지나갑니다. 그 포토시에서 가져온 은광들을 실어서 스페인으로 가는 루트가 캐리비안 거기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해적질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영국 정부에 뭐 한 20% 뭐 떼주고. 30% 떼주고 70%는 눈에 가죠. 그런데 이 해적들이 떼온 그런 귀중품들이 영국의 1년 예산보다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웠던 헨리 8세가 망쳐놓은 이 경제를 해적들이 가서 스페인, 포르투갈의 귀한 물건들을 뺏어오면서 경제적 기반을 가져오는 거고요. 그 중에 한 명이 대표적인 게 프랜시스 드레이크입니다. 프랜시스 드레이크는 세계에서 2번째로 세계 일주를 한 사람입니다. 마젤란 이후로 세계 일주를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 해적질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해적질을 신나게, 특히 스페인 배를 신나게 해적질을 해오면서 영국 여왕이 감탄해서 기사자기를 줍니다. 넌 너무 잘해서 기사자기를 주고 싶어. 스페인에서 발끈합니다. 저 자식 잡아서 우리 스페인에 해적인데. 넘겨 역적인데. 하는데 그냥 기사자기를 때려버립니다. 너는 국민적 영웅이야. 나중에는 영국 입장에서 보면 스페인과 그 전쟁, 칼레 해전을 하는데 거기 부사령관까지 합니다. 이 해적이. 그래서 이 해적선이 거의 해군 제독이 됐던 거예요. 예, 해적선이 엘리자베스 1세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한 칼에 해결해준 아주
영국 입장에서는 되게 고마운 그런 존재가 됐고요. 스페인, 포르투갈이 지구 반대편까지 가서 귀하게 이제 힘들게 가져온 거를 영국이 네네. 이제 바다에서 네. 캐리비안에서 갈취를 하고 그 세금 일부를 또 영국에다 네, 갖다 그렇게 바치고 해서 이제 그걸로 경제가 돌아가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해군력을 기르게 되고요. 야. 이 해군력을 기르면서 결국 스페인 무적함대를 무찌르면서 바다를 통일하면서 바다를 지배한 자가 결국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바닷속에서의 경쟁자가 없어지면서 영국이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 영국 여왕 마지막에 동인도 회사를 세웁니다. 예. 처음에는 이제 네덜란드보다 규모가 한 10배 정도 적었는데요. 이게 인도에서 세력을 확장하면서 나중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는데 그 동인도 회사의 초석을 다진 게 바로 엘리자베스 여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그 수수료 시뉴리지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은화의 함량을 조금 이제 낮추는 것들. 근데 이게 영국에만 있었던 일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래 시뇨리지는 돈이 만들어지면서부터 계속 예. 있어 왔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00% 순수한 은화나 100% 순수한 금화를 주고 싶지만 당시에 어떻게 이걸 확인을 하겠습니까? 은화를. 확인할 물론 방법. 시금석이라고 현무암, 검은색 현무암에 이렇게 긁어서 확인을 한다지만 그걸 누가 일일이 교환할 때마다 확인할 것이며 확인하는 순간 금속이 또 떨어져 깎여 나갑니다. 나가니까. 예. 계속 떨어져 나가면 가치는 떨어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거는 통치자들의 하나의 착복하는 그런 수단이 됐고요. 로마 시대는 데나리우스죠. 네, 발음이 어렵습니다. 데나리우스 은화가 이제 고대 로마의 기본 개념이었는데요. 네로 황제 시대는 92% 정도. 그러니까 8% 정도 네로 황제가 이 주조 차이, 시노리지를 가져갔습니다. 네로가 굉장히 많이 차지했을 것 같지만 8%밖에 안 가져갔지만 그나마 양반이네요. 안 가져갔지만 그 네로 이전에는 다 100%였다는. 그러니까 네로부터 딴맘을 품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네, 시노리지가. 그래서 로마에선. 고대 로마에서는 네로가 이제 8%까지 착복을 했고 마지막에 로마가 멸망 즈음에는 은화의 함량이 5% 미만. 그래서 이거는 은화가 아니라 구리에 은을 잠깐 튀긴 이렇게 은화 느낌의. 은화 느낌의. 그러니까 우리가 소고기에 미역국에 소고기를 살짝 담궜다가 꺼낸 그런 느낌의 은화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그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는 은화의 은 가치가 함량이 5%밖에 안 됐다. 그래서 왜 그 나라의 화폐는 그 나라의 신용이기도 하고 국력이기도 하고 신뢰, 믿음이기도 하고 사실은 경제 모든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결국 이제 물가 나라의 힘이 상승이 빠지고. 있고요. 네덜란드가 영국에 앞서서 세계적인 번영을 이뤘던 계기가 뭐냐면 이 돈의 주조를 왕이 한 게 아닙니다. 시의회가 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시의회가 이 주조를 하면서 정확하게. 순수하게 100%의 주조를 하게 되고요. 그 100% 주조를 하니까 야 네덜란드 돈은 믿을 수가 있어. 야 네덜란드라고 써있네. 이거는 믿을 수 있어. 100%짜리야.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곧 신용이 되고 신용이 결국 금리를 낮추는 빌리는 돈의 금리를 낮추는 결과가 가져와서 네덜란드가 대출 이자가 뭐 2% 3% 4,500년 전에 2% 3%예요. 있을 수도 없는 사실 지금의 그러니까 그만큼 대출 신용이 이자인데. 높았다는 거죠. 그렇죠. 신용이 굉장히 높으니까 높은 그 돈들, 많은 돈들을 빌릴 수 있었고요. 저리에 그 돈을 가지고 조선업, 배를 지을 수 있었고 그 배들이 대항해 시대를 포르투갈과 스페인에 이어서 네덜란드가 한때 세상을 17세기의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던 근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뇨리지는 나라를 좀 어렵게 만드는 그 시뇨리지를 하는 주체들은 영주와 그 다음에 국왕들. 그 영주와 국왕들이 세상 나쁜 일들은 다 하고 살았던 거죠. 그만큼 나라의 그 통화 시스템의 신뢰, 신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였고 최구민수 작가와 함께 가문의 영광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공 코치 이대호와 함께 성공의 홈런을 위해 달려갑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설 특집으로 최고미수 작가와 함께 가문의 영광 코너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국 튜더 가문 이야기하고 있었죠, 우리가. 네, 아까 그 시니어리지 잠깐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요. 왕의 수수료. 네네. 그 조선 시대에서도 우리 당백전이라고요. 이게 그 상평통보보다 액면가를 100배 높인 겁니다. 오. 이 당시에 이 흥선대원군이죠. 네. 경복궁을 한번 재건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이 재건 목적으로 이 당백전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상평통보보다 100배 높은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구리가 100배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구리가 한 5배에서 6배 정도밖에 안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94%, 95%는 이 부족한 그렇죠. 시니어리지인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결국 물가 상승만 일으켰고요. 우리가 땡전 한 푼 없다. 네. 뭐 그 땡전이 바로 당백전을 웃자고 사람들이 좀 하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땡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제가 보기에는 시니어리지를 많이 챙기는 것은 요즘의 미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이제는 뭐 금 본위제 없어진 지도 거의 한 50년 넘었고. 그 종이로 예. 그냥 돈을 찍어내고 1달러라고 해서 1,500원 가까이 받아내잖아요. 신용이죠, 뭐다. 네. 그러니까 시니어리지 측면에서는 그 인쇄하고 인쇄 비용과 종이값을 빼면 그 1,500원에서 종이값, 인쇄료 빼면 얼마나 될까요? 한 1,400원 정도는 시니어리지가 아닐까. 그래서 역사상 가장 많은 시니어리지를 누리고 있는 건 지금 미국 중앙정부의 달러, 종이 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러니하죠. 사실은 이제 금 본위제 있을 때만 하더라도 금이 있는 만큼만 화폐를 찍겠다라는 거였는데 그런 믿음이 날아간 지는 오래고. 그렇죠. 그래서 그 국가의 더 국력에 의해서 그 화폐가 지켜질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을 날린 것도 미국이죠. 그렇죠. 네. 닉슨 쇼크. 너무 많이 베트남 전쟁에서 돈을 쓰다 보니까. 근데 그거는 사실 언젠가는 이렇게 망가질, 경제 체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과연 이 달러로 이루어진 그 재고, 달러의 믿음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야기들 나오는데, 또 미국의 국력이 뭐 G1을 계속해서 이제 지켜가는 한은 또 달러도 그때까지는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있고요. 복잡합니다, 이게 화폐라는. 근데 이제 저는 최근에 이제 그 미국의 국채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 국채는 결국 미국의 달러와 연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트럼프 대통령께서 글로벌리 너무 많은 이 위협들을 하다 보니까 중국도 이제 미국 국채를 팔겠다. 덴마크도 미국 국채를 그렇죠. 팔겠다. 유럽도 관세 협상을 더 강화시키면 우리도 미국 국채를 팔게. 그러면 미국이 국채를 더 이상 발행할 수 없으면 미국의 달러를 더 이상 발행할 수 없는 그런 그렇죠. 또 상황이 벌어져서 그런 불확실성 차원에서 대신에 이제 금이 요즘 안전자산으로 폭등을 한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한 2년여 남았는데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변동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또 핵심이죠. 미국의 달러 환율 이런 부분들이 많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다행인 건 우리나라와 일본이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 환율이 좀 내리는 걸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좀 뭐 미국도 수출을 좀 확대하는 측면에서는 환율이 내리는 그런 상황을 반겨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좀 달러가 약세로 가고 일본이 엔화나 대한민국의 원화가 좀 강세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죠. 네네. 다시 아까 우리 튜더 가문, 영국의 튜더 가문과 엘리자베스 1세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엘리자베스 1세 그러니까 뭐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좀 진정을 시키고 화폐에 대한 신뢰도 다시 쌓아나갔고, 상업적으로도 이제 발전한 게 있었잖아요. 무역적으로도. 동인도 회사도 이때 등장을 하죠. 그렇죠. 동인도 회사. 우리가 이제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있으면 동인도 회사, 서쪽에 있으면 서인도 회사 뭐 이렇게 구분을 좀 했는데요. 동인도 회사는 유럽에서 웬만한 나라들은 다 있었습니다. 덴마크도 있었고요. 그렇죠. 프랑스도 있었고요. 뭐 네덜란드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두 개의 나라, 네덜란드와 영국의 그 두 개의 동인도 회사가 가장 유명세를 떨쳤고요. 원래 그 영국이 네덜란드보다 1년 3개월 정도 우리 엘리자베스 1세가 먼저 이렇게 만들었고요. 다만 이제 당시 경제력이 네덜란드가 워낙 월등하니까 이 동인도 회사의 자본금 자체가 맞아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보다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10분의 1 수준.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10배 이상 큰
그런 규모를 거의 갖췄고요. 영국에서 1년 반 전에 시작을 했지만 오히려 규모는 1년 반 뒤에 시작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10배 이상 컸고. 그렇죠. 먼저 이제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스페인에서 이제 레콘키스타 이후 쫓겨나서 결국 종교적 자유가 있는 네덜란드 저지대에 정착을 했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이 경제 체계가 갖춰지고 금융도 갖춰지고요. 여기에 이 신용이 갖춰지면서 금리도 낮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자본을 이렇게 빌려서 동인도 회사에 쏟아 부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인도 회사가 한 10배 이상 컸고요. 그 결과 향신료 전쟁 17세기 초반까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지역에서 나오는 향신료를 유럽에 얼만큼 가져오느냐가 부의 척도였거든요. 네. 그 향신료 시장을 네덜란드가 점령을 했습니다. 심지어 네덜란드와 영국이랑 붙었는데 영국이 형편없이 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영국은 어쩔 수 없이 인도로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로 진출하는데 이게 신우 한 수가 된 거죠. 17세기가 지나면서 이 향신료가 꼭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땅이 아닌 데서도 자랄 수 있다라는 그래서 이 향신료 가격이 폭락을 하고요. 대신 인도에서 값싸고 질 좋은 면화 상품들이 유럽에 불티나게 팔려갑니다. 그동안은 두꺼운 양모로 더운 그런 모직물들을 입었는데 이제는 면화로 만든 캘리코, 면직물들을 입으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이게 결국 나중에 산업혁명의 어떤 근간이 됐고요. 그래서 영국을 그 면직물을 가지고 있던 영국이 드디어 네덜란드를 물리치고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보다 훨씬 커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세포이 항쟁이라고요. 그 인도의 그 내부에 있던 군인들이 나중에 이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 네. 세포이 항쟁 이전에 인도를 지배했던 건 바로 이 엘리자베스 1세 때 만든 동인도 회사입니다. 그래서 동인도 회사가 미약하게 시작했지만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 때 시작을 했지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어떤 기반이 됐던 그 계기가 되는 거죠. 결국 엘리자베스 1세 때 동인도 회사의 기틀은 시작이 됐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아까 그 엘리자베스 1세 그 영국에서 허가를 내준 공식적인 해적선 사략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게 스페인의 무적 함대도 무찔렀다. 나중에 그 해군력이 더 이제 증강이 되면서 그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튜더 가문의 생존 본능하고도 이어졌던 겁니까? 그렇죠. 이 무적 함대 우리가 이제 스페인 축구팀을 아르마다라고 하거든요. 이 스페인 축구팀 이 운동복에 자세히 보면 아르마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아르마다가 이제 무적 함대라는 뜻입니다. 네. 자기들은 적이 그 없다. 스페인 적수가 없다. 무적 함대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무적이다. 뭐 이런 영국에게 졌지만 어쨌든 네. 무적 함대다 뭐 이렇게 하는데요. 당시에 그 스페인의 국왕은 펠리페 2세입니다. 펠리페 2세는 필리핀, 지금의 필리핀 땅을 이름 짓게 한 그 국왕이기도 한데요. 되게 웃긴 건 펠리페 2세는 영국 여왕 피에 메리 1세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펠리페 2세와 엘리자베스 1세의 싸움은 이 형부와 처제 간의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심지어 메리 1세가 죽고 나서 이 펠리페 2세가 엘리자베스 1세한테 청혼을 또 합니다. 그래서 언니랑 살아봤는데 너랑도 살 것 같아. 이렇게 청혼도 했지만 퇴짜 맞습니다. 그래서 퇴짜에 그게 만약에 됐었으면 영국과 스페인이 그렇죠. 다시 또 뭐 밀월 관계가 이어갔겠죠. 하지만 세상의 왕자는 둘이 될 수 없으니까 결국 이 처제와 형부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 처제인 엘리자베스 1세가 이기게 되는 거죠. 해상에서. 네, 칼레. 지금의 그 도버 해협이라고도 하고요. 네. 그 영국과 유럽 대륙 간의 그 좁은 바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칼레 해전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1588년에요. 자, 누가 이겼을까요? 영국이 이겼습니다. 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원래 그러면 왜 스페인은 칼레 해전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를 좀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 드레이크 너무 스페인 배를 약탈을 합니다. 네. 환장하겠습니다. 그 카리브해에서 좀 귀중품 좀 싣고 올라면 갖고 갑니다. 아까 영국으로. 그 프랜시스 드레이크 그러니까 영국 해적의 우두머리.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야 드레이크 좀 우리한테 넘겨 했더니 엘리자베스 1세가 기사자기를 내려버립니다. 열받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천천치 원수를 야.
어떻게 이쪽이 기사자기를 주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종교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가톨릭인 스페인과 영국은 이미 성공회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가 다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네덜란드는 당시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근데 네덜란드가 막 독립을 하려고 했거든요. 거기에 누가 도와주느냐? 바다 건너 영국이 막 도와줍니다. 스페인에게서 좀 떼놓으려고. 네. 그래서 스페인의 국력을 약화시키려고 네덜란드 독립을 막 지원해 주니까 열받습니다. 너네 고만 좀 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메리 스튜어트라고요. 이 스코틀랜드 여왕이 스코틀랜드에서 반란이 일어나면서 잉글랜드 땅으로 넘어옵니다. 피신 옵니다. 엘리자베스 1세와 친척 관계인데요. 이 메리 스튜어트가 반란을 막 계속 일으킵니다. 왜냐? 이 엘리자베스 1세는 어머니가 참수를 당했기 때문에 근본 없는 애야. 근본 없는 애가 어떻게 여왕을 하는 거야. 나도 같은 같은 친척이니까 얘가 내려오고 내가 여왕이 돼야 된다. 근데 이 메리 스튜어트는 독실한 가톨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메리 스튜어트가 반란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 참수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가톨릭인 메리 스튜어트를 참수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참여할 이유가 4가지나 된다. 이러고 참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거의 종교 전쟁으로. 근데 결국 승리는 영국이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헨리 8세 아버지가 몇 가지 다 못했지만 몇 가지 잘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영국에서는 철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무쇠대포를 많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합병을 한 70년인가 60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스페인에 합병하기 싫어서 넘어온 포르투갈인들이 영국에서 선박 기술을 막 개발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박 기술과 무쇠대포를 이용해서 이 해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헨리 8세가 다 못했지만 그거 하나 잘해놓은, 그래서 헨리 8세 덕에 승리를 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영국은 드레이크가 산전수전 다 겪은 그런 해상 전문가잖아요. 반면에 스페인은 행정 전문가가 대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다를 아무것도 몰라. 그 심지어 그리고 영국의 거센 바다에서 싸워. 그러니까 바다를 모르는 지휘관이 하다 보니까 어려웠고요. 제일 재밌는 것은 이 전쟁이 끝나고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너무 멀리도 옵니다. 영국 위로 막 돌다가 보니까 그때 태풍을 만나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그냥 태풍에 와자작 무너지고요. 또 식량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한 132척이 갔는데 절반도 못 오는. 그러면서 스페인의 무적함대 아르마다가 무너지고 엘리자베스 여왕의 이 영국 해군이 세상을 이제 지배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엘리자베스 1세의 영국이 전성기를 꽃피우게 되고, 우리가 지난번에 그 메디치 가문의 그 이야기도 들을 때 돈도 많았고 예술도 많이 후원했다, 르네상스 시대를 꽃피워줬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엘리자베스 시대에도 문화의 꽃이 피었다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게 이제 셰익스피어. 저 학교 다닐 때 이런 말들 많이 읽고 다녔습니다. 철학과나 뭐 문학과 다니는 애들은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뭐 사느냐 죽느냐, 뭐 이것이 문제다. 뭐 이런 이게 이제 그 셰익스피어의 햄릿 그 연극에 나오는 건데요. 이 셰익스피어의 그 기록이 사실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또 다른 인물이냐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은데, 중요한 건 어찌 됐든 그 당시에 이 영국의 어떤 문학과 연극 예술이 만들어졌던 시기거든요. 그게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였고, 그래서 지금도 뭐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뭐 5대 희극, 뭐 이런 것들이 계속 공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살만해지면 결국 문화가 융성하고 문화가 강성해지면서 그게 나중에 후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튜더 가문, 뭐 헨리 8세 이야기도 했고 엘리자베스 1세 이야기도 했는데, 엘리자베스 1세를 끝으로 그 튜더 가문은 대가 끊긴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살라카 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프랑크족의 법전인데요. 이게 뭐냐면 남성만 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전이 유럽 대륙 내에서는 적용이 됐습니다. 근데 영국은 그 법전 적용을 덜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들이 왕이 되어 왔고요. 그 여성들이 왕이 된 다음에는 대가 꼭 끊깁니다. 그러니까 애를 못 낳거나 아니면 결혼을 안 하거나. 그래서 그 뒤에도
앤 여왕, 그 다음에 빅토리아 여왕, 뭐 이러면서 계속 대가 끊겨왔고요. 새로운 이제 왕조들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스튜어트 가문이라고요. 네. 이 튜더 가문 이후에 스튜어트 가문이 있습니다. 네. 이 스튜어트 가문, 발음도 어렵네요. 스튜어트 가문의 그 근간이 누구냐? 메리 스튜어트입니다. 예. 아까 제가 엘리자베스 여왕이 참수를 했던 스코틀랜드에서 넘어왔던. 넘어왔던 그 여왕이 결국 그 반란을 계속 일으켜서 참수가 됐지만 네. 엘리자베스 1세가 죽고 나서 아하. 친인척을 찾으니 누가 있느냐? 이 메리 스튜어트의 아들이 있는 겁니다. 그 아들은 스코틀랜드에서 왕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스코틀랜드 왕을 데려와서 잉글랜드의 왕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최초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아일랜드 통합 왕이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엘리자베스 1세에게 참수를 당했지만 그 아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엘리자베스 1세를 이어서 영국의 왕이 돼서 스튜어트 가문을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영국이 그레이트 브리티시로 또 어떻게 보면 계속 모일 수 있었던 거고. 네. 그래서 스튜어트 가문도 앤 여왕을 끝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앤 여왕이 이제 자손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는 독일계의 왕이 들어옵니다. 야, 복잡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스튜어트 가문의 피는 계속 흐르고 있고요. 네. 이 스튜어트 가문 딸들이 이제 시집을 갈 거 아닙니까? 근데 독일로 갔습니다. 그래서 독일로 가서 결혼해서 그 자손이 다시 영국에 와서 왕이 되다 보니까 이 스코틀랜드 피도 있지만 독일 피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자베스 2세, 찰스 3세의 원래 집안 저 왕족 이름이 작센 코부르크 코타입니다. 이게 독일이거든요. 근데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걸 윈저 가문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도 영국 그 국왕의 피에는 일부 독일계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죠. 야, 재밌게 들었습니다. 이틀에 거쳐서 그 가문의 영광 시리즈를 함께 했는데 마지막으로 진정한 가문의 영광이 무엇인지 한 줄 메시지가 있다면요. 지도자를 꽁꽁 묶어라. 어디다 묶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꽁꽁 묶어라. 그러니까 견제 감시, 권력에도 견제 감시가 그렇죠. 필요하다. 그러니까 명예혁명이라는 게 결국 영국에서 네. 영국 왕이 예산을 네 맘대로 쓰지 마라라고 해서 이 의회의 승인을 받고 예산을 써야 한다고 이렇게 들이민 거거든요. 헨리 8세 명예혁명 이전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에브리띵 다 하다가 영국의 경제를 좀 흔들리게 했고 네. 다행히 이제 엘리자베스 1세가 일으켰지만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명예혁명 같은 과정을 거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루이 14세부터 루이 16세까지 흥청망청 쓰다가 결국 루이 16세 때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왕이나 지도자가 예산을 펑펑 쓸 수 없게 그렇게 잘 균형과 견제가 돼야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더라라는 게 하나의 키워드일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더 있으면 블러드 메리 마지막으로 한번 해도 됩니까? 그거는 이제 거의 뭐 추석까지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오늘은 아쉽지만 네.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최고민수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의 감 이대호입니다. 마칠 시간이고요. 끝곡 하나 준비했습니다. 가문의 영광 시리즈답게 We Are Family라는 노래 시스터 슬래지의 곡을 들어보고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의 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